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다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네. 정말, 큰 복 받으실 겁니다. 네. 정말.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저 낳고 좋아하셨을까?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요건 서은국 교수님이 맨날 하시는 멘트예요. 네. 서은국 교수님 농담이 이제 등장하실 때 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 서은국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네. 세바시에서도 아주 좀 명강의를 하셨던 분인데, 지금 화면 찾지 마세요. 네. 우리나라 심리학자 중에 가장 불행한 얼굴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전공은 행복심리학이에요. 네. 진짜 웃기죠. 네. 그래서 제가 가끔, 서은국 교수님한테 농담으로 제가 맨날, 왜냐면 심리학자들은 숫자가 적어서 한 달이 건너면 다 알고, 그러니까 절반은,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다 이미 언니, 형, 누나, 동생 이런데 제가 서은국 교수님한테 맨날 술 먹을 때 그럽니다. 형은 어떻게 양심도 없이 그 얼굴로 행복을 연구하냐고. 네. 그런데 그 서은국 교수님이 또 명언을 남기죠. 원래 심리학자는 자기의 결격 사유를 전공으로 해야 성공한다. 네. 경일이 너 창의성 전공이라며?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오늘 저의 가장 진짜 전공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세바시에서 저는 잠에 대한 얘기도 드린 적 있고, 창의에 관련된 얘기도 드린 적 있고, 그 다음에 피드백 얘기도 드린 적 있고, 칭찬하는 법. 사실 이런 게 다 하나의 일종의 게임적 요소들이거든요. 근데 게임에 피드백 준다. 어떤 피드백, 어떤 메시지를 상대방한테 던져야 내가 소망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다 반대로. 내가 나한테 스스로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또 내가 더 힘을 낼 수 있는가. 자, 이거죠.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퀴즈 하나 내볼게요. 2016년 구글 알파고가 바둑에서 이세돌 구단을 이겼죠. 네. 그리고 다음해인 2017년에는 아예 그때 당시 현 세계 랭킹 1위 커제 구단을 이겼습니다. 그때는 몇십만 개의 기보를 더 학습해서 어린아이 손목 비트듯이 이겼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고, 그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일자리가, 혹은 우리는 이제 기계보다 못한 사람들인가,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지금까지의 AI와 가까운 미래까지 것도 포함해서 이 AI, 기계와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감정이요. 그렇죠? 그런데요, 감정의 영역도 상당히 설계가 가능합니다. 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아주 중요한 건데 기계한테는 아주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조금도 쓸모없고, 그리고 현재로서도 가장 설계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인간에게는 아주 중요한 거, 모든 생각의 시작인데 인간의 생각은 욕구로부터 출발합니다. 욕심, 욕구. 그런데 기계의 생각은 규칙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욕구로부터 출발한 인간은 그 다음 욕구 때문에 바로 직후에 다음 행동이 바로바로 생기기 때문에 인간은 행동의 연쇄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기계는 한 장면에서, AI는 한 장면에서는 규칙대로 행동하지만 그 다음 욕구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행동이 성립이 안 되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2016년에 이세돌 구단을 이제 격파 1승 4패로 이긴 알파고는 기세를 몰아 그 해 다음 해 2017년에 중국의 커제 구단에게 이제 도전을 합니다. 근데 이미 분위기는 도전이 아니에요. 네. 커제 구단이 도전한 거나 다름없죠. 자, 어린아이 손목 비틀듯이 모든 대국에서 알파고는 커제 구단을 어린아이 손목 비틀듯이 이깁니다. 자, 그런데요, 맨 마지막 대국에서도 커제 구단은 속절없이 지고 있었죠. 즉 무슨 얘기냐? 커제 구단은 알파고를 이기고 싶다는 자기의 욕구가 이제 처참하게 좌절되는 거예요. 그렇죠? 커제 구단의 다음 행동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미 예견됐죠. 커제 구단은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대국까지 이렇게 원사이드에게 지고 난 다음에 커제 구단은 다음 행동이 어떻게 나왔느냐? 자기의 욕구가 좌절된 커제 구단은 다음 행동이 숙소로 위로 올라가서 문 걸어 잠그고 술 마시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게 커제 구단의 다음 행동이죠. 욕구가 있었던, 그리고 그 욕구가 좌절됐던. 그런데 구글 알파고는 커제 구단을 이기고 싶다는 자기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돼서 같은 시각 구글 직원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열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구글 알파고는 그냥 전원이 꺼졌어요. 이게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인간과
욕구가 없는 AI의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다음 행동. 예. 그렇다면 나의 다음 행동과 나의 다음 말은 욕구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오랫동안 욕구를 연구해왔던 겁니다. 심리학의 역사는 200년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철학으로부터 독립돼 나옵니다. 사실은 저는 학생들에게 독립돼서 나왔다는 건 완벽한 역사 왜곡이다. 사실은 쫓겨난 거다라고 저는 가르쳐주죠. 네. 원래 쫓겨난 학문이 더 잘 돼요. 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저희들의 선배 세대로서 관심을 가지고 사유한 철학자들은 그래서 욕구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인간만의 특징에 주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피노자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스피노자라고 하면 온 국민이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 심는다 그 얘기밖에 기억을 못해요. 아주 무슨 전 국민이 살림청이야 그냥 우리나라는. 네. 자, 그런데 스피노자가 했던 가장 중요한 얘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무의식적 욕구와 부적합한 인식으로 인해 부적합한 표상체계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념과 영혼의 동요, 더 나아가 창난현상까지 겪는 구체적인 욕망 주체이다. 정말 좋은 말인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철학하시는 분들은 같은 말도 이렇게 어렵게 하는 무슨 성격적인 특징을 타고나신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철학하는 분들과 심리학적으로 좀 어떻게든 쉽게 만들어 보려고 풀이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인간은 자기 욕구의 강도를 인식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욕구의 출발점, 즉 이유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떨어진다. 여전히 좀 어려우신가요? 제가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인간은 나 지금 10점 만점에 9.9짜리 엄청난 욕구를 가지고 있어. 나 지금 뭔가 욕구 있는 거야. 이건 정확히 느껴요. 그 강도는. 10점 만점에 9.9라는 건. 근데 그게 뭔지는 잘 몰라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강도만 인식할 수 있고 그 욕구의 출발점 그리고 진행 방향은 어디로 가야 그게 충족되는가는 부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재밌게도 열등한 동물일수록 강도와 그다음에 진행 방향 모두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갈수록 오히려 더 강도만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해야 그게 충족되는가는 훨씬 더 시력이 안 좋고 흐릿하게 보여요. 햄스터를 예로 들어볼까요? 제가 햄스터를 키워본 적이 있는데요. 햄스터는요, 정말 재밌는 동물이에요. 제가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를 어느 날 무심코 햄스터한테는 줘봤습니다. 햄스터가 너무 맛있게 먹어요. 오, 햄스터가 오리온 초코파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조금씩 띄워주고 또 띄워주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 혹은 이틀에 한 번씩 줍니다. 이제 햄스터는 저만 나타나면 오리온 초코파이가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게이지 안에서 막 이러고 있습니다. 자, 햄스터가 뭐 얻어먹으려고 사정하는 표정 보신 적 없으시죠? 전 본 거예요. 네, 되게 재밌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날도 한번 우리 햄스터한테, 이름이 좁쌀이었거든요. 좁쌀이한테 초코파이를 줘야지라고 했는데 이런 오리온 초코파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제 첫째 딸한테 초코파이 좀 사오라 그랬습니다. 오리온 거로. 그런데 없대요. 편의점에. 그리고 롯데 거밖에 없대요. 롯데 거 사왔죠. 뭐 이상한 거 아니죠. 햄스터한테 줬죠. 안 먹어요. 건드리지도 않아요. 이 햄스터는 자기 욕구의 강도만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욕구가 어떻게 해야 충족되는가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를 키워본 분들은 이 현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개를 키워본 분들은. 햄스터보다는 좀 낫죠. 그래서 조금 그나마 덜 정확한 측면이 있죠. 하지만 우리 인간이 보기엔 여전히 까탈스럽습니다. 이 반려견 키우실 때요. A 회사의 사료를 가지고 쭉 먹여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애견샵에 가니까 더 이상 그 A 회사의 사료가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려견의 주인께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이 있죠. 뭡니까? 있는 돈 다 털어서 그 샵에 있는 A 회사의 사료를 다 사야 돼요. 왜냐? 이제 새로운 회사인 B 사료로 바꿀 때 바로 바꿔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주에 내가 바꿔야 되는 회사가 B 회사고 기존의 사료가 A 회사라면 첫 주에는 A 회사 90%, B 회사 10%. 두 번째 주에는 A 회사 80%, B 회사 20%. 이렇게 비율을 해서 한 5주나 6주 동안
이 비율을 계속해서 살짝 올려서 B를 이제 90% 100% 될 때까지 그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A 회사의 사료는 있는 돈 다 털어서 사야 되는 겁니다. 왜? 햄스터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개도 자기의 욕구를 정확하게 실체가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개보다 IQ가 좋다고 자부하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죠.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선영이라는 여자친구와 정말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강의를 절대 제 아내가 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영이라는 친구가 저랑 사랑에 빠졌고 저는 그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서 막 저희들은 손에 손 잡고 막 놀러 다니고 그다음에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연애를 했죠. 6개월 동안. 2학년 1학기가 끝났습니다. 제가 그런데 잠시 2학기가 되기 전에 아르바이트하러 제가 뭘 했냐면 그때 고속도로 표지판 닦는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네. 고속도로 표지판. 그 되게 짭짤했어요. 네. 고속도로 표지판을 닦는데 이렇게 쭉 가면 내리면 저를 내려주시면 막 닦고 그다음에 앞차로 가시면 전 또 뛰어갑니다. 네. 그래서 닦고 그래서 거의 무슨 마라톤 선수 같은 인생을 보냈는데 자,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2주 동안 서울에 없었는데 정말 어이없게도 제 여자친구가 제 친구랑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 2주 만에. 네. 그리고 이럴 땐 항상 공식이 있죠. 저의 그 나쁜 친구, 제 여자친구를 채간 그 친구는 저보다 훨씬 머리도 좋고 잘생겼으며 부잣집 아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울며불며 선영이를 찾기 시작했지만 마음이 이미 변심한 선영이는 저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려 한 달 동안 술을 먹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친구가 와서 이럽니다. 너 소개팅 해줄게. 어떻게 세상에 여자가 선영이밖에 없냐?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서 본 건 있어도. 세상에 여자는 많지만 선영이는 한 명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또 계속 술을 마십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야, 훨씬 더 괜찮은 친구 있어. 내가 소개시켜줄게. 됐어. 괜찮아. 선영이는 한 명밖에 없단 말이야. 속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보면 안 될까? 네. 2번, 3번 물어봐 주더라고요. 정말 고맙게도. 그리고 저는 소개팅 장소에 나갔죠. 제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선영이는 굳이 표현을 하자면 굉장히 보이시한 짧은 단발머리에 커트머리에 정말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굉장히 보이시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제가 소개팅 장소에 가보니까 지영이라고 이름도 비슷한 선영이가 아닌 지영이라는 친구였었는데 그 친구는 1990년도 당시에 모든 남성들이 좋아했던 가수 강수지 씨랑 똑같은 외모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르죠.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날부터 선영이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네. 뭐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쓰레기처럼 보십니까? 만약에 제가 강아지나 아니면 햄스터가 됐다면 저는 우리 인류는 모두가 그렇다면 첫사랑에 실패한 모든 인류는 독신으로 끝까지 살겠죠. 우리 인간은 욕구의 강도는 정말 강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그 욕구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것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서은국 교수님이 그리고 행복에 관련된 많은 연구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장수하냐? 어떤 존재가 오래 버티냐? 만족의 빈도가 높은 개체. 인간이 왜 다른 모든 동물들보다 오래 사냐고요? 대체가 가능해서 결국은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간 연인의 빈자리를 먹을 거나 일이나 술로 채우죠. 그리고 무언가 상실감으로 공허한 사람은 카트를 들고 쇼핑센터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그걸 다른 걸로 채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서 점점점 무언가 부정확한 욕구의 인식으로 인해서 채워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욕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심리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이 인간은 이런 욕구의 5단계가 있다. 이렇게 아무리 가르쳐줘도 우리는 뭔가 허전한 거예요. 물론 최근에는 더 중요한 기저욕구가 있죠. 이렇게 와이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해결한다면 거의 모든 생리적 욕구가 해결이 안 된 것처럼 괴로워하죠. 자, 그런데 저건 전부 다 인식이 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욕구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슨 욕구에 의해서 이 강의를 듣고 있고 우리는 무슨 욕구로 내일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우리는 무슨 욕구로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혹은 간단하게 때우려고 한다는 건가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욕구에 대해서 알까요? 바로 거기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겁니다. 초중고 학생이 인생에서 추구하고 싶은 것, 네, 돈, 명예, 권력, 인기, 봉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우리의 학생들이 과연 저 돈이라고 하는 걸 가장 추구하고 싶다고 하는데 저 돈이 무엇인지 알까요? 명예가 무엇인지 알까요?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왜 돈을 벌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걸까요? 이걸 정말 도구로 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 안의 욕구는 뭐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거대한 질문에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이제 접근하고 도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저희는 꽤 괜찮은 실체를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에겐 접근하고 싶은 욕구와 회피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죠. 접근과 회피, 욕구라고 저는 계속 표현했는데 너무 욕구라고 하니까 동물적이라고 해서 다른 심리학자들이 동기라고 하는 점잖은 표현을 쓰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근데 결국은 욕구죠. 그런데 이 동기라는 표현을 보면 우리 인간이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이 동기라는 표현을 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머리는 좋은데 동기가 부족해요. 모든 부모님들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동기라고 하는 건 직장에서도 얘기하는 동기부여. 동기가 부족해. 다 노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동기라는 말에는 또 다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범인을 잡아서 경찰관께서 추적을 하십니다. 조사를 하시죠. 범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범인 동기가 뭔가? 이건 범행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뭘 물어보는 겁니까? 범행의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즉 우리에게는 노력으로서의 동기와 이유로서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접근과 회피는 바로 이유로서의 동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더 땀 흘려 한다는 건 그 뒤에 있는 그것의 이유죠. 그리고 이것이 돈, 명예, 권력이라고 하는 그 위에 떠 있는 도구 밑에 있고 같은 돈이라도 이 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에 접근하려고 하는 욕구로 혹은 회피하려고 하는 욕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접근과 회피 둘 중에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같은 행동을 하도록 자기 자녀에게 주문합니다. 하지만 이유로서의 동기는 달라지죠. 영희 아빠와 철수 아빠가 있는데요. 두 아빠께서 결국은 같은 얘기를 하지만 건드리는 동기가 다릅니다. 때로는 그래서 분위기도 다르죠. 영희 아빠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영희야, 너 이번 기말고사에서 평균 90점 넘기면 네가 좋아하는 제주도에 아빠가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수 아빠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철수야, 너 이번 기말고사에서 평균 90점 못 넘기면 해병대 캠프를 보내주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더 놀라운 건 제가 해병대 사령부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예를 썼다는 거죠. 네. 저도 참 눈치 없죠? 네. 저도 참 눈치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아빠 모두 자기 자녀에게 이번 기말고사에서 평균 90점을 넘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영희 아빠는 영희의 접근 동기에 호소하고 계시죠. 접근 동기는 뭡니까? 좋아하는 걸 가지고 싶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좋아하는 곳에 가고 싶은 욕구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회피 동기는 뭔가요? 싫어하는 걸 막아내고 싶은, 두려운 걸 피하고 싶은 욕구죠. 영희야, 네가 좋아하는 제주도에 가기 위해서 평균 90점을 넘기자. 상대방의 접근 동기에 호소하는 대화입니다. 철수야, 해병대 캠프를 안 가기 위해서 평균 90점을 넘겨라. 상대방의 회피 동기에 호소하는 광고죠. 그런 메시지죠. 자, 그런데 영희와 철수 모두 똑같이 게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90점을 넘겼습니다. 자, 그러면 영희는 어떤 감정에 들어갈까요? 기쁘겠죠? 행복하겠죠? 내가 좋아하는 제주도에 가니까요. 그리고 영희는 그 90점을 만약에 못 넘겼다면 너무너무 속상할 겁니다. 슬프겠죠. 자, 그런데 철수한테 한번 가볼까요? 철수가 평균 90점을 넘겼습니다. 기쁠까요? 아니요. 얜 사른 거예요. 얘는 이제 안 죽어도 돼요. 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안도감이라고 하죠. 안도감. 네. 그러면 이제 그 90점을 못 넘겼어요. 철수가. 얘가 슬플까요? 아니요. 얜 죽어요.
엄청 두렵고 불안하겠죠. 예. 바로 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열심히 했어도 접근 동기를 가지고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행복과 슬픔으로, 그리고 회피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의 결과는 안도감, 평화 혹은 불안, 공포죠. 재밌는 건 그래서 슬픈 사람은 행복해지려고 해요. 그리고 불안한 사람은 안도감을 느끼려고 하죠. 같은 동기의 프레임 내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주위에 그래서 슬픈 사람이 있다면 안심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슬픈 분은 소중한 걸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행복해지셔야 돼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몇 분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분들께 먼저 떠난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인 당신은 마땅히 행복해지셔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분들은 엄청난 슬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하지만 불안하시다면 안도하셔야 되겠죠. 우리 인간에게 전혀 다른 갈 길을 보여주는 이 접근과 회피의 동기. 그런데 더욱더 재밌는 사실들이 밝혀지죠. 무슨 얘기냐고요? 이건 책 광고고요. 중국에서도 번역됐어요. 네네네. 더욱 놀라운 건 공안들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접근 동기를 회피 잘해서 다스릴까? 회피 동기를 건드려서 다스릴까? 네. 재밌는 사실은 김경일이, 제 이름이 김경일인데 중국 분들이 중국어로 쓰신 김경일은 읽으면 놀랍게도 발음이 찡찡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저는 중국 분들에게 찡찡이에요. 제가 중국 유학생들한테 확인했어요. 이 책을 보여주고, 아니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이 책 가지고 저한테 와서 사인해달라 그래가지고, 중국 유학생들이. 그래서 근데 제가 또 들은 게 있어서 내 이름 중국어로 한번 해볼래? 네 교수님, 찡찡이. 네. 이 얘기를 저희 집에 해드렸더니 제 아내가 정말 중국 분들 현명한 분이다. 찡찡대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찡찡대는 게 무슨 얘기냐? 삐진다는 얘기죠. 삐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감성 체계가 예민하고 복잡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예민하고 감성 체계가 복잡한 한국 남자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삐지는 겁니다. 네. 네. 우리나라는 모든 남자들이 집에서 별명이 삐돌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부탁드릴게요. 제발 내 남자친구와 내 남편에게 당신 삐졌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화났어요. 네. 지금 촬영 감독님 맞다고 올소 난리치십니다, 지금. 네. 그죠? 이러면 상대방의 남자의 퇴로가 없어져요. 퇴로가 없어집니다. 모든 남자들한테 삐졌어 하지 말고 화났어라고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가 만든 퇴로로 지나가면서 스무스하게 신사적으로 그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시는 겁니다. 네. 오늘부터 꼭 이렇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